며느리가 남몰래 시아버지를 사랑했다. 그 뒤에 숨겨진 놀라운 진실은 모두를 경악하게 만들었다. 수연은 21살에 결혼했다. 한창 결혼의 달콤함을 꿈꿀 나이였지만 그녀는 달랐다. 불타는 사랑 때문이 아니라 효심 때문에 외가 친척들 앞에서 부모님 어깨 좀 펴드리게 하고 싶은 마음에 결혼한 것이었다. 그녀의 남편은 5살 연상의 건설 엔지니어로 잦은 해외 출장을 다녔다. 그녀가 시집온 이천의 3층짜리 집은 겉보기에는 번듯했지만 안은 마치 오랫동안 여자의 웃음소리가 없었던 것처럼 싸늘했다. 시어머니는 일찍 돌아가셔서 수연은 뵌 적이 없었고 50살의 시아버지 박진우 씨는 희끗희끗한 머리에 말수가 적고 정돈된 삶을 사는 남자였다. 그 침착함이 너무 심해서 아버님이라 불러야 할지 아니면 그냥 한 집에 사는 낯선 사람처럼 인사만 해야 할지 알 수 없을 정도였다. 시집온 첫날 수연은 서투르게 움직이다가 찬장에 있던 오래된 그릇을 깨뜨렸다. 그녀가 허둥지둥 허리를 숙여 사과하자 그는 아무 말 없이 그녀를 쳐다보기만 하다가 조용히 빗자루를 들고 와 쓸었다. 꾸짖지도 쏘아보지도 싫은 소리 한마디 없었다. 하지만 바로 그 침묵이 그녀를 더 두렵게 만들었다. 남편 민주는 결혼식 후 정확히 2주 만에 일본으로 장기공사 감독을 떠났다. 떠날 때 그는 집에서 몸조심하고 있어. 아버지가 좀 까다로우셔도 이유 없이 사람 미워하는 분은 아니야 라는 문자만 남겼다. 그렇게 갓 결혼한 젊은 여자는 그 집에 남은 유일한 남자와 단둘이 살게 되었다. 처음에는 곧 익숙해지겠지 하고 스스로를 위로했다. 하지만 오래 머물수록 그 집에는 너무나 많은 빈 공간이 있다는 것을 느꼈다. 먼지 쌓인 낡은 액자들 마주 앉아 3마디 이상 대화가 오가지 않는 식사 시간. 그리고 특히 언제나 침잠에 있어 속을 알 수 없는 박진우 씨의 눈빛. 마치 그녀가 도저히 가닿을 수 없는 깊은 무언가를 숨기고 있는 듯했다. 수연은 시아버지를 사랑하지 않았고 그럴 생각도 전혀 없었다. 하지만 끝없이 이어지는 외로움과 기나긴 침묵 그리고 무해해 보이는 작은 몸짓들이 조금씩 그녀의 마음에 금기시되면서도 저항할 수 없는 모호한 감정의 불씨를 지폈다. 그리고 어느 날 그녀는 남편의 목소리를 전화로 들을 때 더 이상 심장이 빠르게 뛰지 않고 오히려 추운 밤 시아버지가 마른 기침을 할 때마다 가슴이 철렁 내려앉는다는 것을 깨달았다. 수연이 그 집에 발을 들인 날은 비가 내렸다. 초여름 이천의 비는 세차진 않았지만 지루하게 이어졌다. 그녀는 웨딩카에서 내렸고 하얀 드레스 자락은 살짝 젖어 있었으며 손에는 아직 시들지 않은 모란 부케를 들고 있었다. 그녀를 맞이한 것은 남편이 아니라 시아버지 박진우 씨였다. 검은 우산을 든 그의 눈빛은 깊고 고요했다. 추운데 들어가거라. 단 3마디였지만 상견례 이후 그가 그녀에게 건넨 첫 마디였다. 집은 오래된 양식의 3층 건물로 작은 마당에는 야자수가 심어져 있었고 회벽은 빛이 발해 있었으며 개종식에는 매시간 규칙적으로 울렸다. 집안의 모든 것은 깔끔하고 깨끗했지만 여자의 손길이 부족했다. 며느리로서의 첫 식사 준비 수연은 처음 만져보는 시댁, 주방에서 손을 떨며 서투르게 채소를 다듬었다. 박진우 씨는 아무 말 없이 그녀의 등 뒤에 조용히 서 있다가 이따금 끓는 물을 부어주거나 불을 줄여주었다. 꾸짖지도 지적하지도 않았지만 그의 작은 행동 하나하나가 자신이 얼마나 서툰지를 느끼게 했다. 식사 때 남편 민주는 곧 있을 일본 오사카 공사 이야기를 했다. 그녀는 어색하게 웃었고 박진우 씨는 그저 부드러운 두부 한 조각을 그녀의 밥그릇에 놓아주고는 가볍게 고개를 끄덕였다. 묻지도 나무라지도 않았다. 그런데 왜일까? 수연의 마음은 텅 빈 것 같았다. 그날 밤 비는 그치지 않았고 그녀는 2층 방에 누워 기왓장 위로 떨어지는 물소리를 들었다. 남편은 온라인 회의로 바빴고 방에 불은 자정이 다 되도록 화냈다. 수연은 이불을 끌어당겨 눈을 감았지만 마음이 편치 않았다. 아래층에서 박진우 씨가 뒷문을 열어 빗물을 받고 작게 기침하는 소리가 들렸다. 어째서인지 그 기침 소리가 그녀를 계속 뒤척이게 만들었다. 그 후 며칠 동안 모든 것이 똑같이 반복되었다. 아침에 남편은 일찍 일어나 일했고 수연은 부엌일을 도왔다. 박진우 씨는 현관 앞 난초 화분 몇 개를 정성껏 돌봤다.
셋이 아침 식사를 마치면 남편은 회의에 가고 수연은 시아버지와 집에 남았다. 그는 언제나 그림자처럼 조용했다. 그렇게 몇 주를 살자 그녀는 한 가지를 느끼기 시작했다. 침묵보다 더 무서운 것은 잊힌다는 느낌이었다. 남편은 더 이상 그녀에게 신경 쓰지 않는 듯했다. 하루 종일 일하고 집에 오면 휴대폰이나 노트북을 붙들고 있었고 밤에 옆에 누워도 신혼초처럼 안아주지 않았다. 반면 박진우 씨는 말은 별로 없었지만 매일 아침 그녀가 좋아하는 맛의 녹차를 한 잔 놓아주었고 그녀가 설거지할 때마다 무거운 냄비는 대신 씻어주었으며 그녀가 바닥을 닦을 때는 바닥 아래 묻힌 전기 콘센트 자리를 피하라고 일러주었다. 명백한 관심은 아니었지만 그것은 그녀가 이 집에서 완전히 투명 인간은 아니라는 느낌을 주었다. 수연은 밤이 되면 그의 방 쪽을 바라보는 습관이 생겼다. 문틈으로 새어나오는 노란 불빛이 마치 그의 눈빛처럼 조용히 따뜻하고 이상할 정도로 알 수 없게 느껴졌다. 그날은 햇볕이 유난히 뜨거웠다. 그녀는 어머니가 가르쳐준 옛날 방식대로 갈비찜을 만들기 위해 아침 내내 부엌에 서 있었다. 가스레인지에 열기가 뿜어져 나와 관자놀이에 땀이 송골송골 맺혔다. 그녀는 그저 남편의 부재로 날마다 커져가는 마음의 빈틈을 채우려는 듯 따뜻하고 풍성한 식사를 준비하고 싶었다. 하지만 막 냄비에서 갈비찜을 그릇에 옮겨 담는 순간 수연은 현기증을 느꼈다. 눈앞이 아찔해지고 귀가 먹먹해지더니 부엌 조리대를 붙잡기도 전에 차가운 타일 바닥으로 쓰러졌다. 정신을 차렸을 때 그녀는 2층 방의 익숙한 침대에 누워 있었다. 얇은 이불이 가슴까지 덮여 있었고 오른손에는 따뜻한 수건이 쥐어져 있었다. 박진우 씨가 침대 가장자리에 앉아 있었고 그의 얼굴은 근심에 차 있었으며 손에는 여전히 생강차 잔을 들고 있었다. 일어났느냐? 속 좀 달래게 물 좀 마시거라. 수연이 더듬거렸다. 제가 왜 여기에? 그는 바로 대답하지 않고 그저 부드럽게 그녀의 이마에 손을 얹어 열을 재는 듯 했다. 그 거친 손에서 전해오는 온기에 그녀의 심장이 살짝 아려왔다. 네가 쓰러졌더구나. 마침 내가 밭에 다녀오다 부엌 문이 안 잠겨 있어 들어가 보니 네가 바닥에 쓰러져 있더라. 얼마나 놀랐는지. 그의 목소리는 쉬어 있었지만 무언가 가볍게 떨리고 있었다. 처음으로 그녀는 그가 평소의 침착함을 잃고 멀게만 느껴지던 시선이 아닌 마치 친딸을 걱정하는 아버지의 모습을 보았다. 수연은 살짝 고개를 끄덕이고 눈가에서 막 흘러내린 눈물을 감추려 손으로 눈을 가렸다. 그날 이후 모든 것이 달라졌다. 박진우 씨는 더 이상 과도하게 거리를 두지 않았다. 그는 그녀에게 부엌에 너무 오래 서 있지 말라고 당부했고 제 시간에 물을 마시라고 일깨워 주었으며 심지어 그녀가 자주 어지러워한다며 부엌 앞에 작은 깻잎 화분을 직접 심어주기까지 했다. 이게 혈압에 좋다더구나. 남편은 매일 밤 영상통화를 걸어왔지만 보통 몇 분 만에 바쁘다는 핑계를 대고 끊었다. 수연은 어색하게 웃으며 기계적으로 고개를 끄덕이고 전화를 끊은 뒤 발코니에 홀로 멍하니 앉아 멀리 들판에서 들려오는 귀뚜라미 소리를 들었다. 그녀에게는 이상한 습관이 생겼다. 아침 시장에 다녀오는 박진우 씨를 기다리는 것이었다. 오늘 그가 무엇을 사오는지 생강 한 톨, 배추 한 포기, 혹은 달콤한 귤 한 봉지, 그 모든 것들이 이제 그녀에게는 남편의 성의 없는 사랑해라는 문자보다 더 따뜻하게 다가왔다. 그러다 한 번은 설거지를 하다가 유리컵을 떨어뜨려 산산조각이 났고 날카로운 조각 하나가 그녀의 손을 베어 피가 흘러나왔다. 그녀가 당황하고 있을 때 그가 뒤에서 다가와 아무 말 없이 그녀의 손을 잡고 따뜻한 소금물로 상처를 씻어준 뒤 거즈로 조심스럽게 붕대를 감아주었다. 여자 손에 흉터 남기지 마라. 인생은 길다. 그 말은 바람처럼 가벼웠지만 그녀를 오랫동안 그 자리에 멈춰서게 했다. 수연은 그때 그의 눈을 똑바로 쳐다볼 용기가 없었다. 너무 깊이 들여다보면 그 안에서 자기 자신을 보게 될까 두려웠다. 그날 밤 갑자기 뇌우가 몰아쳤다. 강한 바람이 오랫동안 제대로 잠그지 않은 낡은 나무 문들을 세차게 흔들었다. 천둥이 연이어 울리며 문들이 서로 부딪혀 쾅쾅거리는 소리가 섬뜩하게 울려 퍼졌다. 수연은 침대에 누워 있었지만 잠을 이룰 수 없었다. 남편은 늘 그렇듯 먼저 자, 나 회의 중이야 라는 짧은 문자를 보내고는 말이 없었다.
그녀가 막 휴대폰을 끄는 순간 집안에 전기가 나갔다. 칠흑 같은 어둠이 덮쳤고 천장 선풍기는 멈췄으며 희미하게 켜져 있던 수면등도 꺼졌다. 수연은 벌떡 일어나 앉았고 심장이 쿵쾅거렸다. 어릴 때부터 천둥 번개를 무서워했는데 이제는 어두운 밤에 말할 사람 하나 없이 혼자 있어야 했다. 그녀는 더듬거리며 아래층으로 내려갔고 미끄러지지 않기 위해 계단 난간을 붙잡았다. 계단 중간쯤 이르렀을 때 아래에서 문 열리는 소리가 들렸다. 손전등을 든 박진우 씨였다. 낡은 티셔츠와 반바지 차림으로 나오며 작게 기침했다. 잠이 안 오느냐 수연은 어린아이처럼 작은 목소리로 살짝 고개를 끄덕였다. 번개가 무서워서요. 그는 웃지 않고 그저 가까이 다가와 그녀에게 손전등을 건네며 말했다. 방에 올라가서 촛불 켜고 창가 가까이 앉지 마라. 바람에 위험하다. 그녀는 왜인지 그의 말대로 방으로 돌아가지 않았다. 대신 계단에 앉아 무릎을 끌어안았다. 아직 어둠에 익숙하지 않았지만 옆에 앉은 그의 숨결이 뇌우 속 늙은 고목처럼 굳건하고 조용하게 느껴졌다. 잠시 후 그가 입을 열었다. 처음으로 이야기를 들려주었다. 민준이 엄마도 번개를 아주 무서워했지. 뇌우가 칠 때마다 부엌에 내려와 촛불 하나 켜놓고 민준이에게 옛날 이야기를 들려주곤 했어. 한 번은 내 손을 잡고 번개는 나쁜 사람만 친다니까 당신은 안심하고 내 옆에 앉아 있어요 라고 말하더군. 그는 잠시 말을 멈췄고 눈빛은 먼 곳을 향했다. 수연이 살짝 웃었다. 어머님은 정이 많으신 분이었나 봐요. 그는 고개를 끄덕였고 눈은 여전히 벽을 향해 있었다. 그 사람은 가족을 위해 남편과 자식을 위해 살았지만 아무도 알아주지 않는 가장 슬픈 사람이기도 했지. 둘은 침묵했다. 양철 지붕 위로 떨어지는 빗소리가 슬픈 피아노 선율처럼 들렸다. 그녀는 그가 왜 그날 밤 이야기를 했는지 알 수 없었다. 비 때문일 수도 있고 그녀가 그에게서 아주 익숙했던 무언가를 떠올리게 했기 때문일 수도 있다. 잠시 후 그녀가 조용히 물었다. 만약 그때 어머님이 살아계셨다면 아버님은 다르게 사셨을까요? 그는 놀란 눈으로 그녀를 쳐다보았다. 그리고 낮지만 확고한 목소리로 대답했다. 그랬다면 내가 그 사람을 더 많이 사랑해주고 지금 네가 겪는 것처럼 외롭게 두지 않았을 거다. 그 말은 마치 작은 바늘이 그녀의 가슴을 꿰뚫는 것 같았다. 그 순간 수연은 울어야 할지 웃어야 할지 아니면 도망쳐야 할지 몰랐지만 아무것도 하지 않았다. 그저 시아버지라고만 불러야 할 그 남자 옆에서 빗소리 속에 말없이 앉아 있었다. 다음 날 아침 하늘은 맑았고 부드러운 햇살이 현관 앞 부겐빌레아 너머로 비쳐 들어와 바닥 타일에 반짝이는 빛점들을 드리웠다. 하룻밤의 뇌우가 지나간 후 공기는 부드러워졌지만 수연의 마음은 조금도 평온하지 않았다. 그녀는 평소보다 일찍 일어나 조용히 부엌으로 내려가 그를 위해 계란 프라이를 하려 했다. 하지만 식용유를 찾으려고 찬장을 열었을 때 높은 선반에 놓인 작은 나무 상자를 발견했다. 무언가에 이끌려 그녀는 의자를 끌어다 놓고 손을 뻗었다. 상자는 낡았고 작은 자물쇠가 있었지만 잠겨 있지는 않았다. 그녀가 열자 안에는 낡은 사진 편지, 그리고 모서리가 다른 갈색 가죽 표지의 수첩, 즉 일기장이 들어있었다. 남의 것을 엿볼 생각은 없었지만 부드럽고 비스듬한 글씨체에 눈길이 빨려 들어갔다. 1998년 5월 8일 오늘 당신이 좋아하던 작고 예쁘는 귀걸이를 샀다. 당신이 웃는 모습을 보니 첫 월급을 받았을 때보다 더 행복했다. 당신이 떠난 날 나는 울지 않았다. 민준이가 무서워할까 봐. 하지만 그날 밤 나는 뜬 눈으로 창가에 앉아 아침을 맞았다. 한 구절 한 구절이 그녀의 마음을 베는 듯 했다. 그녀는 그 과묵한 남자가 한때 그토록 다정한 사랑을 했었다는 것을 상상했다. 현명한 아내, 단란한 가정, 그리고 결코 아물지 않은 상처. 수연은 더 이상 읽지 않고 조용히 수첩을 덮었지만 그녀의 마음은 마치 다른 세계의 그 남자의 아무도 건드리지 못했던 과거의 일부로 들어선 듯했다. 그날 이후 그녀는 더 이상 이전처럼 어색한 눈빛으로 그를 보지 않았다. 그를 시아버지라기보다는 한 사람의 인간으로 보게 되었다. 어느 주말 오후 벽에 걸린 사진들의 먼지를 닦다가 그녀는
낡은 결혼사진 앞에서 걸음을 멈췄다. 수연은 사진 속 여자의 얼굴이 자신과 너무나 닮아 있어 깜짝 놀랐다. 세세한 부분이 닮은 것이 아니라 그 부드럽고 슬픈 눈빛, 입꼬리만 살짝 올리며 웃는 방식이 소름 끼치도록 닮아 있었다. 바로 그때 박진우 씨가 들어왔다. 그는 그녀가 사진을 보고 있는 것을 발견하고는 걸음을 멈췄다. 그 사람 이름은 혜원이다. 2001년에 세상을 떠났지. 민준이가 초등학교 5학년 때 수연은 아무 말도 하지 않았고 그도 더 이상 말을 잇지 않았다. 그저 바람처럼 고요하지만 심연처럼 깊은 시선만이 오갔다. 그날 저녁 식사 때 그가 갑자기 말했다. 수연아, 모든 걸 다 잘하려고 애쓸 필요 없다. 그저 진심으로 살면 충분하다. 그녀는 고개를 끄덕였지만 마음은 혼란으로 가득했다. 날이 갈수록 두 사람 사이의 거리가 점점 좁혀지고 있음을 분명히 느꼈다. 말로써가 아니라 눈빛으로 그가 매일 아침 그녀에게 차를 따라주는 방식으로 바람에 흩날리는 그녀의 머리카락을 부드럽게 쓸어 넘겨주던 손길로, 그리고 아버지라는 호칭과 그보다 훨씬 더 말하기 어려운 무언가 사이에서 길을 잃은 그녀 자신의 심장 박동으로. 그날은 토요일이었고 날씨는 온화했으며 얇은 햇살이 집 앞 타일 마당에 비단처럼 드리워졌다. 박진우 씨는 평소보다 일찍 일어나 조용히 차를 끓인 뒤 뜻밖의 그녀의 방문을 두드렸다. 바쁘지 않으면 같이 시장에 가자꾸나. 수연은 놀라 조금 당황했다. 그가 먼저 집 밖으로 나가자고 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었다. 왜인지 심장이 빠르게 뛰었다. 그녀는 서둘러 고개를 끄덕이고 옷을 갈아입고 머리를 단정하게 묶고 아래층으로 내려갔다. 이천시장은 이른 아침부터 사람들로 붐볐다. 곳곳에서 상인들의 외침이 들려왔다. 그녀는 바구니를 들고 그의 몇 걸음 뒤에서 따라 걸었다. 그는 단순한 흰 셔츠를 입고 있었고 걸음걸이는 여전히 느리고 확고했다. 단골 채소 가게에 이르자 주인 아주머니가 박진우 씨를 알아보고 환하게 웃었다. 어머나, 오늘은 며느님이랑 시장에 오셨네요. 꼭 친딸 같아요. 수연은 움찔했다. 그녀는 어색하게 웃으며 바구니 손잡이를 꽉 쥐었다. 그는 그저 부드럽게 웃을 뿐 부정도 긍정도 하지 않았다. 그는 그녀를 쳐다봤고 그 눈빛은 읽을 수 없었다. 다음은 생선 가게, 정육점, 과일 가게였다. 가는 곳마다 사람들이 물었다. 따님이세요? 민준 씨 아내분이시구나. 젊은데 참하네. 아버님이랑 며느님이 같이 시장 보니 정다워 보여요. 수연은 모든 시선이 자신에게 쏠리는 것을 느끼기 시작했다. 그 칭찬은 듣기에는 좋았지만 왜인지 마음을 콕콕 찔렀다. 혹시 다른 사람들도 그녀와 그를 단순한 시아버지와 며느리 사이로 보지 않는 걸까? 그녀는 조용히 고개를 숙이고 걸음을 빨리 했다. 하지만 박진우 씨가 그녀를 조용히 불렀다. 천천히 오너라. 사람 많아서 부딪히기 쉽다. 그의 목소리는 여전히 평온했지만 이상하게 가깝게 들렸다. 수연이 고개를 들자 그가 물병을 건네고 있었다. 그 눈, 그 시선은 더 이상 늙은 아버지의 것 같지 않았다. 돌아오는 길에 두 사람은 여전히 침묵했지만 그들 사이의 거리는 더 이상 5m가 아니었다. 집에 도착해 그녀는 부엌으로 들어가 새로 산 연꽃을 꽂으려 했다. 하지만 돌아섰을 때 그는 마당 한가운데 서서 그녀를 보고 있었다. 아무 말 없이 그저 조용한 시선이었지만 그 뒤에는 수백 가지의 이야기가 담겨 있었다. 그날 밤 남편이 영상통화로 몇 마디 안부를 묻는 동안 그녀는 무심코 거실 긴 의자에 앉아 신문을 읽고 있는 박진우 씨를 쳐다봤다. 남편은 3분도 안 되어 전화를 끊었고 그는 조용히 일어나 아직 따뜻한 차를 그녀의 책상에 가져다 주었다. 연꽃이 예쁘구나. 하지만 병의 물은 매일 갈아줘야 한다. 꽃이 시들면 보기 슬프지. 그녀는 그 말을 듣고 코끝이 찡했다. 그녀 자신도 차가운 결혼 생활 속에서 시들어가고 있었고 오직 그 멀게만 느껴졌던 그 남자만이 그녀에게 자신이 여전히 관심받고 보여지고 있다는 것을 느끼게 해주었기 때문이다. 그날 정오 이천의 하늘은 밤새 내린 비 끝에 유난히 맑아졌다. 햇살이 붉은 기와지붕 위로 길게 드리워져 나뭇잎 사이를 뚫고 들어와 마치 꿀을 부은 듯한 노란 빛으로 현관을 비췄다.
수연은 일찍 일어나 오늘 직접 고등어 조림을 만들기로 결심했다. 옛날 어머니가 날이 쌀쌀해질 때마다 끓여주시던 음식이었지만 오랫동안 그 맛을 다시 볼 기회가 없었다. 그녀는 다른 누구도 아닌 자기 자신을 위해 다시 만들어 보고 싶었다. 하지만 그 마음 깊은 곳에는 박진우 씨를 위한 부분도 있었다. 그녀는 조용히 부엌으로 들어가 소매를 걷어붙이고 머리를 목덜미 뒤로 단정하게 묶었다. 생선 비늘을 벗기는 손길이 서툴러 앞치마에 비늘이 잔뜩 튀었다. 바로 그때 마당에서 익숙한 발소리가 들려왔다. 박진우 씨가 부엌 문 앞에 서 있었다. 단순한 흰 셔츠 차림에 채소 바구니를 들고 있었고 시선은 그녀에게 멈춰 있었다. 생선을 그렇게 오래 두면 비린내가 난다. 생강 있느냐 내가 해주마. 대답을 기다리지도 않고 그는 다가와 손을 깨끗이 씻고는 부드럽게 칼을 들어 생강을 썰기 시작했다. 얇게 썬 생강 조각들이 도마 위로 규칙적으로 떨어졌다. 수연은 그를 바라보며 가만히 서 있었고 갑자기 심장이 가볍게 떨리는 것을 느꼈다. 시아버지인 박진우 씨와 이렇게 오래된 가족처럼 함께 요리하게 될 날이 오리라고는 상상도 못했다. 억지스럽지도 어색하지도 않은 이상하게 따뜻한 느낌이었다. 고등어를 조릴 때 그녀가 뚝배기를 꺼내려고 몸을 숙이는 순간 그도 간장병을 잡으려 손을 뻗었다. 두 사람의 손이 스쳤다. 아주 잠깐의 스침이었지만 그녀의 심장이 멎는 듯했다. 그녀는 황급히 손을 거두고 얼굴이 빨개진 채 숟가락을 찾는 척하며 사성였다.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하지만 그 부엌 안에서는 무언가 이름 붙일 수 없는 것이 서서히 변하고 있었다. 그것은 보글보글 끓는 냄비 속 진한 간장맛처럼 분명하고 강렬하게 존재했다. 그날 점심 고등어 조림은 놀랍도록 맛있었다. 그는 천천히 식사하며 그녀에게 생선 살을 발라주며 나지막이 말했다. 처음 만든 것 치고는 아주 솜씨가 좋구나. 옛날 그 사람 솜씨 같아. 수연은 웃었고 마음이 가라앉았다. 그녀는 그의 눈을 쳐다볼 용기가 없었다. 그 안에 옛 여인의 그림자가 있을까 두려웠고 현재의 자기 자신 모습이 비칠까봐 두려웠다. 그날 오후날이 쌀쌀해지자 그녀가 빨래를 개고 있을 때 그가 밖에서 들어왔다. 손에는 작은 크림통이 들려 있었다. 요즘 날씨에 손이 트기 쉽다. 네 손이 건조해 보이니 이거 바르거라. 수연은 놀라 크림통을 받으며 조용히 물었다. 아버님은 참 세심하시네요. 그는 희미하게 웃으며 천천히 대답했다. 옛날에 내가 세심하지 못해서 이제는 더 잘할 수 있는 것들을 놓치고 싶지 않아서 그런다. 수연은 그 말을 듣고 누군가 가슴을 가볍게 쥐는 듯한 느낌을 받았다. 그의 말 한마디 한마디는 화려하지 않았지만 사람의 마음을 아리게 했다. 그날 밤 남편은 급한 회의가 생겨 주말에 못 가라는 단 한 줄의 문자를 보냈다. 그녀가 뭘 먹었는지, 일찍 자는지, 괜찮은지 묻지 않았다. 수연은 대답할 기운도 없이 전화를 끊고 거실 쪽을 바라봤다. 그곳에는 박진우 씨가 여전히 신문을 읽고 있었고 등불이 그의 평온하고 사색에 잠긴 얼굴을 비추고 있었다. 그날 밤 그녀는 잠을 이루지 못했다. 눈을 뜬 채 천장을 바라보며 부엌에서의 손길, 크림통을 건네주던 그의 눈빛, 고등어 조림을 칭찬하던 그의 목소리, 그리고 도리와 감정의 경계가 점차 흐려지는 광활한 땅으로 자신이 걸어 들어가고 있다는 느낌이 머릿속에서 반복되었다. 일요일 아침 집은 조용했다. 민준의 전화 소리도 텔레비전 소리도 오가는 사람도 없었다. 오직 햇살과 기와 지붕 위에서 지저귀는 새소리뿐이었다. 수연은 평소보다 늦게 일어났다. 몸이 피곤한 것이 아니라 마음이 실타래처럼 엉켜 있었기 때문이다. 그녀는 옷을 갈아입고 부엌으로 내려가 그가 늘 아무도 건드리지 말라던 기념품이 있는 다락의 나무 선반을 닦기로 했다. 하지만 오늘 그는 외가 쪽 제사에 가 있었다. 며느리가 된 지 3개월 만에 처음으로 그녀는 텅 빈 3층 집에서 혼자였다. 호기심에 그녀는 작은 다락으로 올라갔다. 방은 먼지로 뒤덮여 있었고 나무 문틈으로 빛이 새어 들어왔다. 구석에는 낡은 천으로 된 옷장이 있었다. 그녀가 열자 안에는 빛바랜 꽃무늬 종이 상자와 2000년대 신문지에 쌓인 낡은 물건 몇 개가 있었다. 상아색 손수건 하나가 천주머니에서 떨어졌다. 손수건 가장자리에는 작은 국화자수가 놓여 있었고 손으로 쓴 글씨 한 줄이 수놓아져 있었다. 희미하게
늘 손수건은 잊어도 저는 잊지 않는 당신에게 부드럽고 여성스러운 비스듬한 필체였다. 수연은 손을 떨며 다른 꾸러미 몇 개를 더 열어보았다. 다림질된 하얀 한복, 저고리, 짧은 시가 가득 적힌 작은 수첩. 모두 박진우 씨의 아내이자 민준의 어머니인 혜원 씨의 것이었다. 갑자기 목이 메어왔다. 따뜻하면서도 날카로운 통증이 심장을 파고들었다. 그녀는 자신이 마치 뒤따라온 사람처럼 이미 세상을 떠난 한 여인의 과거에, 그에게 그토록 사랑받았던 한 여인의 과거에 손을 대고 있는 것 같았다. 그녀는 다락바닥에 주저앉았고 손에는 여전히 낡은 손수건을 쥐고 있었다. 글씨 한자 한자 접힌 자국 천의 주름 하나하나가 시간의 숨결로 이야기를 하는 듯 했다. 그러다 왜인지 눈물이 흘렀다. 질투 때문도 서러움 때문도 아니었다. 그저 안쓰러워서 먼저 떠나간 그 여인이 안쓰러웠고 들어서지 말았어야 할 빈자리에 발을 들이고 있는 자기 자신이 안쓰러웠다. 그날 오후 박진우 씨가 돌아왔다. 수연은 여전히 현관에 혼자 앉아 있었고 손에는 그 상아색 손수건을 쥐고 있었으며 눈은 붉게 부어 있었다. 그가 다가오다 손수건을 보고는 잠시 멈칫하더니 그녀 옆에 말없이 앉았다. 몇 분 후 그가 조용히 말했다. 그 사람은 손수건에 술을 놓곤 했지. 화가 날 때마다 앉아서 술을 놓았고 나는 그 손수건을 들고 사과하곤 했다. 수연이 희미하게 미소 지으며 쉰 목소리로 물었다. 아직도 그분이 원망스러우세요? 그는 고개를 저었다. 한 번도 제때 잘해주지 못한 나 자신을 원망할 뿐이다. 공간은 고요해졌고 바람이 야자수 사이로 살며시 불었다. 저녁 햇살이 현관 지붕을 넘어 그의 깊은 눈동자를 황금빛으로 물들였다. 수연은 오랫동안 그를 바라보다가 옆에 있는 나무 탁자 위에 손수건을 조용히 내려놓았다. 그녀가 말했다. 만약 제가 그분이 계셨던 자리에 들어선다면 아버님은 두려우세요. 그는 대답하지 않고 그저 아주 오랫동안 그녀를 바라볼 뿐이었다. 그날 밤 집 뒤 들판에서 찬바람이 불어왔을 때 그녀는 방으로 올라가 커튼을 쳤지만 마음은 닫을 수 없었다. 그 손수건의 글씨를 읽은 순간부터 그녀는 그 남자의 마음이 한때 매우 깊었음을 알았고 아픔을 아는 마음은 더 이상 평범하게 대할 수 없다는 것을 알았기 때문이다. 다음날 오후 이천의 날씨는 갑자기 변덕을 부렸다. 맑았던 하늘에 잿빛 구름이 몰려와 이불처럼 뒤덮었다. 그때 수연이 집 뒤 호박 넝쿨에 물을 주고 있을 때 갑자기 소나기가 쏟아졌다. 마치 하늘에서 누군가 화를 내는 듯 거셌다. 그녀는 깜짝 놀라 안으로 뛰어들어가려다 미끄러운 흙에 발이 미끄러졌다. 몸이 앞으로 쏠렸고 간신히 호박 넝쿨을 붙잡았지만 수도꼭지가 빠져나가 물이 옷에 흠뻑 튀었다. 수연이 허둥대고 있을 때 머리 위로 검은 우산이 나타났다. 아, 그리고 여전히 낮고 따뜻한 박진우 씨의 목소리가 들렸다. 가만히 있거라. 땅이 미끄럽다. 그녀가 고개를 들자 얇은 스웨터를 입은 그가 우산을 든 채 그녀를 꾸짖는 듯 하면서도 걱정스러운 눈빛으로 보고 있었다. 그녀가 뭐라고 말하기도 전에 그는 마당 계단을 내려와 그녀의 손목을 부드러우면서도 단단하게 잡았다. 다 큰 애가 조심성 없이. 꾸짖는 듯한 말이었지만 그녀의 마음은 이상하게 따뜻해졌다. 비는 여전히 세차게 내리며 우산을 때렸고 작은 물방울들이 그녀의 뺨에 튀었다. 그는 그녀를 현관으로 이끌었고 둘은 낡은 기와지붕 아래에 나란히 서서 양철 지붕 위로 떨어지는 빗소리를 들었다. 비는 모든 것을 침묵시켰다. 길가의 차 소리도 그녀 마음속의 복잡한 소리도 왜인지 그 순간 그녀는 자신이 더 이상 며느리라고 느껴지지 않았고 그도 시아버지로 느껴지지 않았다. 그저 상실을 겪은 한 남자와 외로움 속을 걷는 젊은 여자, 그리고 모든 경계를 녹여버리는 듯한 비만 있었다. 그가 겉옷을 벗어 그녀의 어깨에 가볍게 걸쳐주었다. 그녀가 그를 돌아보자 흔들리는 눈빛과 마주쳤다. 더 이상 피하지도 숨기려 하지도 않는 시선이었다. 춥지 않으냐 그가 물었다. 그녀는 고개를 저었지만 마음은 세차게 떨리고 있었다. 둘은 함께 침묵했다. 비는 여전히 내렸지만 더 이상 시끄럽지 않았다. 빗방울 하나하나가 그들 사이의 침묵 속으로 떨어지는 듯했다.
그 침묵은 아무도 감히 이름 붙이지 못하는 감정으로 서서히 채워지고 있었다. 수연이 먼저 아주 조용히 입을 열었다. 만약 언젠가 제가 이 집을 떠나면 아버님은 저를 그리워하실까요? 그가 돌아보았고 그의 눈은 슬픔으로 가득했다. 어떤 사람들은 마음에 새겨지면 떠나도 지울 수가 없단다. 그의 말에 그녀는 목이 메었다. 그녀는 얼굴을 돌렸고 눈가가 축축했지만 그것이 비 때문인지 아니면 마음 한 조각이 막 부서졌기 때문인지 알 수 없었다. 그날 밤 그녀는 창가에서 머리를 말리며 앉아 있었다. 찬바람이 옷 속으로 스며들었고 그녀의 눈은 그가 문 밖에 걸어둔 우산을 향했다. 아직도 빗물이 뚝뚝 떨어지고 있었다. 아주 평범한 물건이었지만 이제는 더 이상 평범하지 않은 기억을 담고 있었다. 휴대폰에 남편의 메시지가 도착했다. 내일 서류 좀 챙겨줘. 그녀를 그리워하는 말 한마디, 괜찮으냐는 질문 한마디 없었다. 마치 가정부에게 보내는 듯한 메시지였다. 수연은 대답하지 않고 휴대폰을 내려놓았다. 그리고 비가 그친 뒤 나무에 물을 주고 있는 박진우 씨의 그림자를 바라보았다. 그는 침착하고 조용했지만 현관 불빛이 그의 등을 비추어 마치 부드러운 후광이 있는 듯 했다. 그녀는 스스로에게 물었다. 세상에 지금 그녀의 마음속에서 자라나는 감정처럼 오르면서도 그릇된 감정이 또 있을까? 금요일 저녁 날씨가 갑자기 추워졌다. 강바람이 불어와 골목의 나뭇가지를 마구 흔들었다. 집안에서 수연은 저녁을 준비하고 있었다. 채소를 썰고 뿌리 채소를 다듬으며 마음속에는 여전히 그날 비의 여운이 남아 있었다. 문 구석에 걸린 우산을 볼 때마다 심장이 죄어왔다. 박진우 씨는 오늘 몸이 좀 안 좋다고 했다. 머리가 아프다며 일찍 방으로 들어가 저녁을 먹지 않았다. 수연은 죽 한 그릇을 방문 앞에 놓고 조용히 3번 노크한 뒤 부엌으로 돌아왔다. 그녀는 불과 10분 뒤에 예상치 못한 일이 닥칠 줄은 몰랐다. 익숙한 회색 자동차가 대문 바로 앞에 멈췄다. 문이 열리고 민준이 내렸다. 셔츠는 구겨져 있었고 눈에는 다크서클이 짙었다. 예고도 문자도 전화도 없었다. 그는 대문을 열고 여행 가방을 들고 들어오며 피곤한 목소리로 말했다. 왜 대문을 안 잠가? 이렇게 추운데 활짝 열어놓고. 수연은 얼어붙었다. 기뻐해야 할지 슬퍼해야 할지 아니면 걱정해야 할지 알 수 없었다. 거의 3주 만에 남편을 다시 만났지만 마음속에는 더 이상 기다림의 감정이 없었다. 그저 불안감, 숨막히는 불안감만이 느껴졌다. 그날 저녁 식사는 싸늘했다. 민주는 몇 숟가락 뜨더니 자리에서 일어나 무심하게 말했다. 아버지는 왜 안 내려오셔? 수연이 머뭇거렸다. 몸이 안 좋으셔서 죽 끓여서 문 앞에 뒀어요. 민주는 대답 없이 입꼬리만 살짝 올리며 비웃었다. 그는 돌아서서 방으로 올라갔다. 수연은 상을 치우며 손을 가볍게 떨었다. 평온해 보였던 이 집에서 무언가가 산산조각 나고 있음을 분명히 느꼈다. 그날 밤 민주는 그녀와 함께 자지 않았다. 서류를 정리해야 한다며 3층 방 문을 안에서 잠갔다. 이따금 들려오는 키보드 소리가 수연의 심장을 어긋난 박자로 두드리는 듯 했다. 그녀는 혼자 누워 눈을 뜬 채 천장을 바라봤다. 언제부터 부부의 방이 이렇게 낯설게 변했을까? 다음날 아침 수연은 일찍 일어났다. 그녀는 조심스럽게 뒷마당으로 나가 빨래를 했다. 하늘은 안개가 꼈고 기와 지붕에는 아직 밤새 내린 비가 맺혀 있었다. 빨래를 짜고 있을 때 등 뒤에서 박진우 씨의 목소리가 들렸다. 일찍 일어났구나. 수연이 돌아보며 가볍게 웃었다. 하지만 바로 그때 민준이 2층 발코니로 나왔다. 그는 팔짱을 낀 채 얼음장 같은 눈빛으로 서 있었다. 그는 마당에 있는 두 사람을 길고 날카로운 시선으로 쳐다봤다. 그 순간 마치 누군가 공기를 쥐어짜는 듯 했다. 그날 아침 식사는 여러 주 만에 처음으로 세 사람이 함께 했다. 뜨거운 죽이었지만 아무도 말을 하지 않았다. 민주는 그릇만 뚫어지게 쳐다보다가 이따금 아버지를 흘끗 보고는 다시 아내에게 시선을 돌렸다. 식사가 끝날 무렵 그는 젓가락을 내려놓으며 갑자기 물었다. 아버지랑 내 안에 무슨 일이 있어요? 공기가 얼어붙었다. 수연은 그대로 굳었고 설거지하던 손도 멈췄다.
박진우 씨는 고개를 들지 않고 그저 조용히 말했다. 말 조심하거라. 민준이 비웃었다. 저는 조심하죠. 하지만 다른 사람들은 아닐지도 모르죠. 예고 없이 집에 와보니 아버지가 제 아내랑 같이 요리하고 아침부터 뒷마당에 같이 서 있고 너무 다정하시네요. 수연이 돌아보며 눈이 붉어졌다. 당신 지금 무슨 생각하는 거예요? 나는 당신 아내고 아버님은 당신 아버지예요. 둘 다 모욕하고 있는 거라고요. 민주는 더 이상 말하지 않고 자리에서 일어나 재킷을 걸치고 밖으로 나가버렸다. 대문이 쾅 하고 닫혔다. 그날 오후 박진우 씨는 현관 앞에 깊은 생각에 잠겨 앉아 있었다. 그의 눈은 멀리 대나무 숲을 향해 있었다. 수연이 다가와 옆에 앉으며 조용히 물었다. 아버님, 제가 잘못한 걸까요? 그는 그녀를 보지 않고 그저 가볍게 한숨을 쉬었다. 세상 모든 일이 옳고 그름으로 나뉘는 건 아니다. 그저 해서는 안 되는 일들이 있을 뿐이지. 그 말은 그녀의 심장을 베는 듯 했다. 수연은 더 이상 아무 말도 하지 않았지만 이제부터 모든 것이 예전 같지 않으리라는 것을 마음속으로 알았다. 민준이 돌아온 후 이천 시내에 자리한 3층 집은 더 이상 평온하지 않았다. 수연의 웃음소리도 세 사람이 함께하는 따뜻한 식사도 사라지고 오직 팽팽한 긴장감만 남았다. 수연은 평범하게 행동하려 애썼지만 그녀를 바라보는 민준의 차갑고 의심 가득한 눈빛에 지쳐갔다. 이따금 그녀는 아들을 바라보는 박진우 씨의 눈에서 깊은 슬픔을 발견했다. 마치 오해 때문에 소중한 것을 잃기 직전인 아들을 보는 아버지의 무력함 같았다. 그러던 어느 화요일 저녁 민준이 평소보다 일찍 돌아왔다. 얼굴은 굳어 있었고 손에는 USB를 든 채 눈은 핏발이 서 있었다. 그는 거실로 들어와 USB를 테이블 위에 던지며 납처럼 무거운 목소리로 말했다. 이거 어떻게 설명할 거예요? 수연은 얼어붙었다. 박진우 씨가 소파에서 고개를 들고 천천히 물었다. 그게 뭐냐? 민준아. 민준은 대답하지 않고 찬장으로 다가가 노트북을 꺼내 USB를 꽂고 뒷마당 카메라 영상을 틀었다. 수연은 민준이 의심하기 시작한 후 몰래 설치한 보안 장비에서 빼낸 영상이라는 것을 전혀 몰랐다. 화면에는 박진우 씨가 쏟아지는 비 아래서 수연에게 우산을 씌워주는 장면이 나타났다. 그가 그녀에게 재킷을 벗어주고 뺨에 묻은 빗방울을 닦아주는 장면. 말 한마디 없었지만 너무나 다정한 순간이었다. 민준은 주먹을 꽉 쥐고 으르렁거렸다. 우연이에요. 고의예요. 두 사람 나를 언제까지 속일 작정이었어요. 수연은 목이 메었다. 말을 하려 했지만 어디서부터 시작해야 할지 몰랐다. 지금 하는 모든 말은 왜곡되기 쉬웠다. 박진우 씨가 일어나 민준에게 다가가며 목소리를 낮췄다. 너는 지금 소리 없는 영상으로만 모든 것을 보고 있다. 그 안에 담긴 사람의 마음은 들을 수 없는 게다. 민준이 비웃었다. 그 웃음소리는 도끼 가득했다. 간재는데 가게 가득했다. 사람 마음 그걸 누가 믿고 누가 이해하겠어요. 그리고 그는 수연을 향해 마치 뺨을 때리듯 말했다. 네가 외로운 건 알지만은 우리 아버지만 아니면은 누구든 선택할 수 있었잖아. 수연은 움찔했고 눈물이 터져 나왔다. 꾸지람 때문이 아니라 결코 선을 넘은 적 없는 자신에게 죄를 뒤집어 씌우는 고통 때문이었다. 그녀는 그저 사랑해서는 안 될 사람을 너무 많이 사랑했을 뿐이었다. 그날 밤 민주는 짐을 싸서 집을 나갔다. 어디로 가는지 언제 돌아올지 말하지 않았다. 집은 침묵에 잠겼고 오직 기와지붕 위로 쏟아지는 빗소리만 들렸다. 또다시 비었다. 수연은 방에서 몸을 웅크리고 누웠다. 죄인 같았지만 어디서부터 잘못되었는지 알 수 없었다. 시아버지에게서 따뜻함을 찾은 것이 잘못이었을까? 아니면 상처 많고 인자한 남자에게 감동한 것이 잘못이었을까? 다음날 아침 박진우 씨가 그녀의 방문을 두드렸다. 그의 손에는 작은 종이 가방에 들려 있었다. 이건 그 사람이 남긴 물건이다. 죽기 전에 만약 어떤 며느리가 아버지에게 가족의 느낌을 다시 느끼게 해준다면 이걸 그 아이에게 주라고 했었지. 수연이 가방을 열자 안에는 낡은 은팔찌와 짧은 손편지가 들어있었다. 비스듬한 글씨체로 한 줄이 적혀 있었다. 만약 내가 없다면 당신은 당신의 감정에 솔직하게 사세요. 옳고 그름이라는 글자에 얽매여 사랑할 기회를 잃지 마세요. 수연은 편지를 꽉 쥐었고 눈물이 멈추지 않았다.
처음으로 그녀는 어떤 감정들은 사회의 인정을 받을 필요 없이 그저 진심이기만 하면 된다는 것을 이해했다. 민준이 떠난 지 사흘이 지났고 집은 쥐 죽은 듯 조용했다. 박진우 씨는 말이 더 없어졌고 수연은 방에 틀어박혀 거의 먹지도 마시지도 않아 눈밑이 퀭하고 몸이 눈에 띄게 야위었다. 그날 아침 초인종 소리가 울렸다. 수연이 부엌에 있을 때 대문을 연 박진우 씨가 오랫동안 멈칫하는 소리가 들렸다. 그리고 한 여자의 부드러우면서도 날카로운 목소리가 들려왔다. 오랜만이네요, 당신. 수연이 나가보니 얼어붙었다. 60세 가까이 되어 보이는 한 여자가 문지방에 서 있었다. 머리는 단정하게 쪼글졌고 짙은색 벨벳 한복을 입고 있었다. 날카로운 얼굴, 윤곽은 민준과 똑 닮아 있었다. 그녀는 민준의 친어머니이자 거의 20년 전 박진우 씨와 이혼하고 서울에서 살고 있는 김경희 씨였다. 거의 돌아온 적이 없었다. 공기는 갑자기 숨 막힐 듯 팽팽해졌다. 김경희 씨는 수연을 머리부터 발끝까지 훑어보았고 깊은 우물물 같은 눈빛으로 의미심장하게 말했다. 이 집 며느리는 생각보다 예쁘네. 박진우 씨가 서둘러 그녀를 집 안으로 안내했고 그들은 나무 찻상에 앉았다. 수연도 앉았지만 손이 가볍게 떨렸다. 몇 마디 차가운 인사가 오간 후 김경희 씨가 단도직입적으로 물었다. 너와 내 남편, 아니 네 시아버지와의 일이 사실이니 거짓이니 수연은 그대로 굳었다. 그녀가 그렇게 직접적으로 물을 줄은 몰랐다. 박진우 씨도 미간을 찌푸렸다. 경희 씨 말이 지나치곤 김경희 씨가 입꼬리를 올리며 웃었다. 확실히 하려고 묻는 거예요. 민준이가 한밤중에 나한테 전화했는데 목소리가 넋나간 사람 같았어요. 엄마, 만약 내 아내가 아버지를 사랑한다면 내가 잘못한 거예요? 아내가 잘못한 거예요? 라고 묻더군요. 내가 가만히 있을 수 있겠어요. 그 말은 비수처럼 수연의 마음에 박혔다. 김경희 씨는 그녀를 향해 돌아섰고 눈빛은 더 이상 차갑지 않고 깊어졌다. 내가 왜 이 집을 떠났는지, 아니 수연이 고개를 들고 저었다. 그녀가 천천히 말했다. 나도 더 이상 사랑받지 못했기 때문이야. 그녀의 이야기에 공기가 얼어붙었다. 그녀는 옛날 박진우 씨가 침착하지만 무뚝뚝한 남자였다고 했다. 그녀는 포옹 한 번, 다정한 질문 한 번을 기다렸지만 돌아오는 것은 침묵이었다. 그러다 그녀는 더 따뜻하고 다정한 다른 남자의 품에 안겼고 결국 이혼하고 떠났다. 하지만 그는 나를 원망하지 않고 그 후로 계속 외로움 속에서 살았지. 김경희 씨는 박진우 씨를 바라보았다. 당신이 누군가를 조용히 사랑한 건 잘못이 아니에요. 단지 솔직하게 살 용기가 없었던 게 잘못이지. 그리고 그녀는 수연을 향해 돌아섰다. 처음으로 그녀의 눈에 공감의 빛이 서렸다. 그리고 너 만약 진심이라면 도망치지 마. 하지만 양심이 있다면 멈춰야 할 때를 알아야 해. 그 만남 이후 수연은 마치 마음속에 폭풍우를 겪은 사람 같았다. 그녀는 방으로 올라가 서랍을 열고 혜원 씨가 남긴 손편지를 꺼냈다. 처음으로 그녀는 그 여인이 겪었던 것을 이해하고 자기 자신을 용서할 수 있었다. 그녀는 마음이 흔들리고 진심으로 사랑한다 해도 넘어서는 안 될 한계가 있다는 것을 알았다. 만약 넘어서면 그것은 더 이상 사랑이 아니라 파괴가 될 것이기 때문이다. 이천에는 이른 아침부터 비가 부슬부슬 내렸다. 그날처럼 거세지 않고 마치 말하지 못한 사람의 슬픔처럼 조용히 내렸다. 수연은 아직 동이 트기 전에 일어나 짐을 쌌다. 옷 몇 벌, 책 몇 권, 그리고 며느리로 온 첫 설날에 찍은 낡은 가족사진 한 장. 그녀는 이 모든 것을 지난 일주일 내내 마음에 품었던 결정처럼 가벼운 작은 배낭 하나에 담았다. 그녀는 편지 한 통을 남겼다. 아내는 무엇을 썼는지 아무도 몰랐다. 그 집을 떠날 때 수연은 울지 않았다. 그저 집 뒤 호박 넝쿨 앞에서 오랫동안 조용히 서 있었다. 그곳은 한때 깊지만 이름 붙일 수 없었던 감정의 이정표였다. 그리고 그녀는 돌아섰다. 마당의 타일 하나하나를 천천히 밟고 지나가며 마음속의 혼란도 함께 밟고 지나갔다. 1시간 후 박진우 씨는 식탁 위에 편지를 발견했다. 그녀는 마치 그가 보지 않을 수 없도록 차추전자 바로 옆에 놓아두었다. 그가 편지를 열 때 손이 떨렸다. 아버님 마지막으로 이렇게 온전하게 불러봅니다. 제가 이 집에 발을 들인 날부터 아버님은 단 한 번도 저를 외롭게 하지 않으셨습니다. 우리 사이의 감정이 비록 선을 넘지는 않았지만
해서는 안 될 것들에 닿았다는 것을 압니다. 어쩌면 제가 다른 상황에서 아버님을 더 일찍 만났더라면 우리는 피하지 않아도 되었을 겁니다. 하지만 인생은 누구에게도 다시 선택할 기회를 주지 않더군요. 저는 민준 씨의 아내입니다. 비록 지금 그 결혼이 형체도 남지 않았지만 저는 여전히 아버님의 며느리입니다. 아세요? 어떤 밤에는 해서는 안 될 꿈을 꾸다 놀라 깨어나 아침이면 마음이 분수를 넘었다고 자책했습니다. 제가 떠나는 것은 세상의 시선이 두려워서가 아니라 만약 머문다면 제 마음속 가장 올바른 것을 지킬 수 없을까 두려워서입니다. 나중에 아버님이 저를 원망하실지 모르겠지만 제가 아버님께 감사했고 외로운 한 여자로서의 모든 진심을 다해 아버님을 존경했다는 것을 기억해 주세요. 만약 다음 생이 있다면 우리가 더 일찍 그리고 올바른 때에 만나게 해주세요. 안녕히 계세요, 아버님. 제게 진정한 의미의 사랑을 느끼게 해준 유일한 남자. 편지가 박진우 씨의 손에서 떨어져 차가운 타일 바닥 위에 조용히 놓였다. 그는 말없이 얼어붙어 있다가 그저 왼편 가슴에 손을 얹었다. 심장이 누군가 쥐어짜는 듯 아파왔다. 그는 현관으로 나갔다. 비는 여전히 내렸고 집 뒤 호박 넝쿨에는 하얀 꽃이 피어 있었다. 가녀린 꽃잎들이 바람에 흔들렸지만 더 이상 울타리 근처에 어른거리는 수연의 모습은 없었다. 아침에 그가 뭘 먹을지 조용히 묻던 그녀의 목소리도 없었다. 집은 다시 침묵으로 돌아왔지만 이번에는 무엇으로도 채울 수 없는 공허함이었다. 그날 밤 민준이 전화했다. 박진우 씨가 전화를 받았고 목소리는 몹시 쉬어 있었다. 돌아오려는 게냐? 민준은 잠시 침묵하다가 대답했다. 아니요. 그냥 그 사람이 아직 거기 있는지 묻고 싶었어요. 그는 검은 우산이 여전히 걸려있는 현관을 바라보았다. 없다. 그런데 돌아와서 뭘 하려고 그저 내가 진정으로 이해하지 못했기 때문에 지킬 수 없었던 사람들이 있다는 것을 알기 위해서요. 민주는 더 이상 아무 말도 하지 않았고 전화는 끊겼다. 집은 다시 정적에 잠겼다. 한때 보금자리라 불렀던 집을 떠난 지 거의 한 달이 지났다. 수연은 이천 시내 번화가인 창전동에 작은 원룸을 얻었다. 방은 20제곱미터도 채 안 됐지만 조용하고 햇볕이 잘 들어 지금 그녀에게 가장 필요한 조건이었다. 매일 아침 수연은 5시에 일어나 간단히 식사를 하고 자전거를 타고 작은 카페로 출근했다. 그곳에서 파트타임 서빙 일을 구했다. 카페 주인은 40대 초반의 온화하고 친절한 여성이었다. 그녀는 수연의 과거에 대해 아무것도 묻지 않고 그저 할 수 있으면 하고 아니면 쉬되 착하게만 살면 된다고 말했다. 수연은 그 점이 고마웠다. 몇 달 만에 처음으로 그녀는 자기 자신이 된 것 같았다. 꼬치꼬치 캐묻는 시선도 역할이나 신분, 금지된 감정에 얽매이지도 않았다. 어느 주말 저녁 비가 부슬부슬 내릴 때 수연이 카운터를 닫고 있는데 한 남자가 카페로 들어왔다. 그는 회색 셔츠에 안경을 썼고 자유로운 분위기를 풍겼다. 왜인지 수연을 보자마자 그는 오랫동안 멈춰섰다. 수연은 그 눈빛을 알아챘다. 자신을 아는 사람의 눈빛이었지만 민주는 아니었다. 옛 시댁 식구도 아니었다. 그는 가장 안쪽 구석에 앉아 설탕 없는 블랙커피를 주문했다. 수연이 커피를 가져다 주자 그가 갑자기 말했다. 저 기억하세요? 민준이랑 같은 과 동기였던 지훈이에요. 수연은 잠시 놀랐다. 어렴풋이 그의 결혼식 때 서울에서 온 민준의 친한 친구가 함께 사진을 찍고 바로 떠났던 기억이 났다. 바로 지훈이었다. 수연이 희미하게 미소 지었다. 죄송해요. 너무 오래돼서. 지훈은 탓하지 않고 가볍게 고개를 끄덕였다. 그리고 천천히 말했다. 누나 얘기 들었어요. 누가 말해준 건 아니고 우연히 익명 커뮤니티에서 이천의 한 며느리와 시아버지에 대한 글을 봤어요. 이름은 없었지만요. 수연은 움찔했다. 자신의 이야기가 그렇게까지 퍼져나갔을 줄은 몰랐다. 지우는 그녀의 눈을 깊이 들여다보았다. 비난도 동정도 아닌 존중의 눈빛이었다. 판단하러 온 게 아니라 제안하러 왔어요. 기회를요. 지우는 주머니에서 서류처를 꺼내 수연 쪽으로 밀었다. 제가 인천에 마케팅 지사를 내는데 사내 커뮤니케이션 담당자가 필요해요. 졸업할 때 누나가 글도 잘 쓰고 감수성도 좋았잖아요. 잘할 거라고 믿어요. 수연은 당황했다. 그녀는 서류처를 보고 지훈을 보았다. 왜 저예요? 그가 웃었다. 제가 예전에 누나를 좋아했거든요. 그해 결혼식 때 제가 늦었다는 걸 알았지만 이제는 그걸 반복하고 싶지 않아요. 그 말에 수연은 목이 메었다. 그날 밤 그녀는 잠들지 못했다.
비가 새고 수많은 한숨 소리를 들었던 원룸 천장을 바라보았다. 옛사람에게서 온 새로운 기회. 그녀가 그럴 자격이 있을까? 그녀의 마음이 시작이라는 것을 받아들일 만큼 충분히 아물었을까? 수연은 이번 결정이 남은 인생의 방향을 결정하리라는 것을 알았다. 지훈의 제안을 받아들인 지 2달 후 수연은 인천으로 완전히 이사했다. 회사 근처에 작은 오피스텔을 얻고 새로운 삶의 리듬에 적응하기 시작했다. 그곳에서는 아무도 그녀가 누구인지, 더더욱 그녀가 소란 속에서 가정을 떠난 며느리였다는 사실을 아는 사람이 없었다. 사내 커뮤니케이션 업무는 하루 종일 그녀를 바쁘게 만들었다. 하지만 바로 그 덕분에 수연은 잡생각을 덜하고 과거에 대한 죄책감도 덜 느끼게 되었다. 그녀는 현재를 위해 사는 법을 배우며 스스로도 벗어날 수 없을 것 같았던 어두운 그림자에서 점차 벗어나고 있었다. 지우는 약속대로 그녀에게 어떤 것도 강요하지 않았다. 그는 진정한 친구처럼 행동했고 필요할 때 곁에 있어 주었지만 수연이 부담을 느끼지 않도록 항상 적당한 거리를 유지했다. 바로 그 점이 그녀가 그를 좋아하게 만들었다. 조용하고 서두르지 않지만 마음을 따뜻하게 하기에 충분한 호감이었다. 그러던 어느 금요일 오후 퇴근 준비를 하고 있을 때 수연은 안내 데스크에서 연락을 받았다. 한 고객이 커뮤니케이션 부서를 만나고 싶어 하는데 옛 지인이라고 했다. 수연은 잠시 의아해하며 카운터로 나갔다가 멈칫했다. 그녀 앞에 서 있는 사람은 민준이었다. 그는 전보다 야위었지만 눈빛은 여전히 날카로웠다. 하얀 셔츠는 살짝 구겨져 있었고 셔츠 단추 하나가 풀려 햇볕에 그을린 피부가 드러났다. 먼 길을 와서 쉬지도 못한 듯했다. 몇 초 동안 아무도 말을 하지 않았고 공간은 멈춘 듯했다. 민준이 침묵을 깼다. 인천에 출장 왔다가 우연히 협력사 직원 명단에서 네 이름을 보고 진짜인지 보러 왔어. 그의 목소리는 예전처럼 차갑지도 무겁지도 않고 마치 방금 잃어버린 무언가를 아쉬워하는 사람 같았다. 수연은 입술을 깨물며 고개를 끄덕였다. 나 맞아. 하지만 지난 일은 다시 꺼낼 필요 없다고 생각해. 민주는 그녀를 보며 눈빛이 가라앉았다. 지난 얘기를 하러 온 게 아니야. 그냥 네가 행복한지 묻고 싶었어. 수연은 대답하지 않았다. 그녀 자신도 행복을 정의할 수 없었기 때문이다. 지금은 평온했지만 그것이 행복일까? 민준이 말을 이었다. 내가 틀렸어, 수연아. 나는 너를 이해하지 못하고 너를 탓했어. 어머니가 떠난 후 아버지가 어떻게 사셨는지 묻지도 않고 아버지를 탓했지. 나는 체면만 지키려 했지. 가장 힘들 때 내 곁에 있어준 여자는 지키지 못했어. 수연은 살짝 고개를 숙였다. 심장이 떨렸다. 아직 감정이 남아서가 아니라 마침내 누군가가 진실을 이해해 주었기 때문이다. 비록 늦었지만. 민준이 문득 물었다. 지훈이랑 사귀어. 갑작스러운 질문에 수연은 말문이 막혔다. 그녀가 조용히 대답했다. 아직 몰라. 그냥 더 이상 네가 있는 곳에는 속하지 않는다는 것만 알아. 민준이 슬프게 웃었다. 이해해. 고마워. 적어도 네 마음에는 솔직했으니까. 나는 한 번도 그러지 못했거든. 민준은 그 후 미련 없이 붙잡지 않고 떠났다. 하지만 수연은 그 이별의 순간에 무언가가 씻겨나간 것을 알았다. 모든 원망, 모든 오해, 모든 잘못이 더 이상 달라붙지 않는 것처럼 가벼워졌다. 그날 밤 수연은 오피스텔 발코니에 서서 불 켜진 인천의 도시를 내려다보았다. 마음이 이상하게 편안했다. 민준이 용서해서가 아니라 그녀가 자기 자신을 용서했기 때문이다. 민준을 다시 만난 후 수연은 모든 것이 평온해질 것이라 생각했다. 그녀는 인천의 삶의 리듬에 익숙해지기 시작했다. 아침에는 출근하고 저녁에는 요가를 하고 주말에는 호숫가 카페에서 책을 읽었다. 수많은 풍파를 겪은 그녀의 삶은 결국 사람들이 말하듯 편히 잠들 만큼 평온하고 스스로 성장할 만큼 고독했다. 지우는 여전히 곁에서 조용히 인내심을 갖고 기다렸다. 때로는 그녀를 바라보는 그의 눈빛이 무언가 말하고 싶어 하는 듯 했지만 그는 여전히 약속을 지키며 강요하지도 과거에 끼어들지도 않았다. 그러던 어느 날 그가 평소보다 일찍 회사에 왔다. 손에는 봉인된 편지 봉투가 들려 있었고 앞면에는 분명하게 적혀 있었다. 수연에게 아비가 박진우 씨의 글씨체였다. 수연은 편지 봉투를 뚫어지게 쳐다봤고 심장이 갑자기 떨렸다.
약간 축축한 종이에 닿는 손이 차가워졌다. 지훈이 그녀의 어깨에 손을 얹었다. 먼저 갈게. 읽어봐. 편지에서 박진우 씨는 이렇게 썼다. 수연아, 내게 편지를 쓰게 될 날이 오리라고는 생각지 못했다. 하지만 이제는 이 방법으로밖에 내가 그동안 숨겨왔던 모든 것을 말할 수 없구나. 네가 떠난 날부터 집은 영혼을 잃은 듯했다. 뒷마당 호박 넝쿨은 열매를 맺었지만 아무도 따지 않는구나. 네가 걸어둔 우산도 그대로 있다. 치우면 네 흔적이 하나도 남지 않을까봐 치울 용기가 나지 않는다. 나는 네가 떠난 것이 옳았다는 것을 안다. 며느리로서 자존심을 지킬 줄 아는 여자로서 옳았다. 하지만 한 남자로서 미안하다. 내가 거리를 지키지 못했던 것이 잘못이었고 네가 나를 보는 눈빛에 내 마음이 흔들렸던 것도 잘못이었다. 그래서는 안 된다는 것을 알면서도 하지만 수연아, 나는 한 번도 후회하지 않았다. 너와 함께했던 그 날들만이 내가 진정한 아버지이자 감정 있는 남자라는 것을 느끼게 해주었으니까 고통 속에 마모되어가는 존재가 아니라 너는 한때 솔직하게 살았고 이제 가능하다면 다시 한번 솔직하게 살아주렴. 하지만 이번에는 너 자신의 행복을 위해서 네가 인천에 있다는 소식을 들었다. 만약 너에게 나 같은 사람이 기댈 만큼 안전하다고 생각했다면 이제 지훈이는 너를 지켜줄 만큼 강한 사람일 수 있다. 마음이 더 이상 아프지 않다면 사랑하거라. 그리고 언젠가 네가 용서할 수 있다면 나는 여전히 여기 낡은 호박 넝쿨 아래 네가 입고 간 우산을 걸어두고 있겠다. 너를 아끼는 아비가. 수연은 편지를 가슴에 품었다. 처음으로 그녀는 아파서가 아니라 이해받았다는 사실에 울었다. 그녀는 발코니 구석에서 오랫동안 멍하니 앉아 있었다. 도시는 점차 불을 밝혔고 거리의 차들은 여전히 시끄러웠지만 그녀의 마음속에는 무언가 환하게 밝아졌다. 과거는 지울 수 없지만 영원히 가둬두어서도 안 된다. 그날 밤 지훈이 메시지를 보냈다. 고향에 한번 같이 가고 싶어. 이천 말고 안양에 있는 우리 외가 15년 동안 마음에 담아둔 게 있는데 이제는 말할 때가 된 것 같아. 수연은 휴대폰 화면을 보았고 손은 더 이상 떨리지 않았다. 그녀가 답장했다. 그래 가자. 다음날 아침 7시. 아직 동이 트기 전에 지훈은 오피스텔 입구에서 기다리고 있었다. 그가 운전하는 픽업 트럭은 낡아 보였지만 깨끗하고 단정했다. 수연은 조수석에 앉았고 진한 커피향이 은은하게 풍겼다. 낯설지만 편안한 향기였다. 두 사람은 인천의 외곽인 안양으로 가는 내내 별말이 없었다. 지훈이 외가라고 말한 곳이었다. 마을 길은 좁았고 양옆으로는 황금빛으로 물든 논이 펼쳐져 있었다. 타구는 소리와 멀리서 들려오는 오토바이 소리가 섞여 이상하게 평화로운 느낌을 주었다. 차는 오래된 기와집 앞에 멈췄다. 낮은 대문에 붉은 벽돌 마당이 있었다. 백발의 작은 체구에 할머니가 채소를 다듬고 있었다. 지훈을 보자 할머니는 벌떡 일어나며 눈에 기쁨이 서렸다. 아이고, 지훈이 왔구나. 말도 없이. 이 아가씨는 누구냐? 지훈이 미소 지으며 수연을 돌아보았다. 수연이에요. 제가 15년 동안 기다린 사람이요. 점심 식사는 소박했지만 따뜻했다. 식사 후 지훈은 수연을 집 뒤 책과 잡지 그리고 미완성된 그림 몇 점으로 가득한 작은 방으로 데려갔다. 그는 빛바랜 낡은 사진 한 장을 가리켰다. 대학교 시절 단체 사진이었다. 사진 속에는 긴 머리에 눈이 맑은 한 소녀, 바로 수연이 민준 옆에 서 있었고 지훈은 비스듬히 뒤에 서서 그녀를 향해 시선을 고정하고 있었다. 그때부터 내가 누나를 좋아했어. 하지만 민준이가 더 빨랐지. 내가 외모나 집안 형편에서 그 녀석만 못하다는 걸 알아서 입을 다물었어. 그저 누나에게 썼지만 한 번도 보내지 못한 편지들만 간직했지. 수연은 깜짝 놀랐다. 그녀는 책상 구석의 책더미를 보았고 지훈은 누렇게 변색된 종이 뭉치를 꺼냈다. 한 장 한 장 정성 들인 필체로 쓰인 편지였다. 누나는 내가 착하게 살고 싶게 누나 곁에 설 자격이 있도록 더 노력하고 싶게 만든 첫 번째 여자였어요. 민준이를 사랑한 누나를 원망하지 않아요. 하지만 약속할게요. 언젠가 누나 곁에 아무도 없게 되면 내가 뒤늦게라도 찾아가서 절대 손을 놓지 않을게요. 수연은 목이 메어 아무 말도 할 수 없었다. 지난 세월 동안 마음이 무뎌졌다고 생각했는데 이제는 낡으면서도 새로운 감정에 가슴이 아려왔다. 지훈은 그녀에게 대답을 강요하지 않고 그저 평온하게 그녀를 바라보았다. 오늘 아무 말 안 해도 돼. 그냥 누나가 혼자가 아니라는 걸 알려주고 싶었어. 그리고 만약 돌아본다면 내가 예전처럼 거기서 기다리고 있을 거야. 그날 오후
그들은 집 뒤 연못가로 나갔다. 수연은 돌계단에 앉아 손으로 물장난을 쳤다. 바람은 시원했고 하늘은 맑았으며 대나무 위에서는 새들이 지저귀었다. 수연이 조용히 말했다. 오빠는 늦게 온 사람이었네. 지훈이 돌아보았고 그의 눈빛은 인내심으로 가득했다. 하지만 때로는 늦게 오는 것이 바로 제때 오는 것일 수도 있어. 그날 저녁 인천으로 돌아오는 길에 수연은 차창에 머리를 기댄 채 눈을 감았다. 수많은 풍파 끝에 처음으로 마음속에서 한 가지가 분명하게 울려 퍼졌다. 어떤 사랑은 요란하지 않지만 바래지 않을 만큼 오래 간다. 어떤 사람은 늦게 오지만 마지막까지 머무는 사람이다. 토요일 오후 이천의 바람은 잦아들었고 햇살이 낡은 기와 지붕을 황금빛으로 물들였다. 수연은 반년 만에 예고 없이 고향으로 돌아왔다. 아무에게도 알리지 않고 조용히 옛 시어머니를 뵈러 가고 싶었다. 오랫동안 수연은 그분의 얼굴을 똑바로 쳐다볼 용기가 없다고 느꼈던 사람이었다. 하지만 대문 앞에 막 도착했을 때 수연을 가장 놀라게 한 것은 그분의 눈빛이 아니라 마당에서 박진우 씨와 마주 앉아있는 지훈이었다. 두 남자는 햇살이 비치는 벽돌 마당 한가운데서 마치 한마디 한마디가 과거의 감정으로 무게를 재는 듯한 숨막히는 침묵 속에서 마주보고 있었다. 수연이 다가가 말을 걸려 하자 박진우 씨가 먼저 돌아보며 났지만 차갑지 않은 목소리로 말했다. 돌아왔구나. 수연은 살짝 고개를 끄덕였다. 그를 뭐라고 불러야 할지 더 이상 알 수 없었다. 모든 호칭이 어색해졌다. 지훈이 일어나 수연에게 앉으라는 신호를 보냈다. 그는 박진우 씨를 바라보았다. 제가 여기에 온 것은 무언가를 다투기 위해서가 아닙니다. 그저 한 여자를 사랑했던 두 남자로서 이야기하고 싶었을 뿐입니다. 박진우 씨가 약간 흥미롭다는 듯 눈썹을 치켜 올렸다. 그는 차를 따르며 느릿한 목소리로 말했다. 수연이는 내 며느리였지. 적어도 한때는 알고 있습니다. 지훈은 피하지 않았다. 하지만 이제 그녀는 독립적인 한 여성이고 제가 그녀 곁에 있고 싶은 것은 누구를 대체하기 위해서가 아니라 함께 걷기 위해서입니다. 공간은 다시 침묵에 잠겼다. 잠시 후 박진우 씨는 수연을 바라보았다. 그 눈빛은 더 이상 예전처럼 복잡하지 않고 아버지다운 평온한 시선이었다. 더 이상 마음 약했던 남자가 아니었다. 수연아 지훈이에게 진심이냐? 수연은 멈칫했다가 두 사람을 보았다. 한 사람은 가장 방황하던 시절에 자신을 지켜주는 느낌을 주었던 사람. 한 사람은 청춘 내내 단 한 번도 손을 잡아보지 못했음에도 조용히 곁을 지켜준 사람. 제가 한때 혼란스러웠지만 이제 제가 무엇을 선택하는지 압니다. 지훈 오빠는 제게 불안하지도 찢어지지도 도망칠 필요도 없는 평온함을 줘요. 박진우 씨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그는 일어나 예전에 수연이 있고 간 우산을 걸어두었던 뒷마당 호박넝쿨 쪽으로 천천히 걸어갔다. 그는 돌아보며 났지만 부드러운 목소리로 말했다. 네 행복을 빈다. 그리고 한때 너를 힘들게 해서 미안했다. 그날 오후에는 눈물도 다툼도 없었다. 그저 한 관계의 세 측면을 대표하는 세 사람이 함께 마주하고 함께 내려놓았을 뿐이다. 지훈이 수연의 손을 잡고 돌아설 때 처음으로 그녀는 손을 빼지 않았다. 인천으로 돌아오는 길에 수연이 작게 말했다. 나는 기억을 대체할 사람이 필요한 게 아니야. 그저 나와 함께 계속 걸어갈 만큼 인내심 있는 사람이 필요해. 지훈은 대답하지 않고 그저 그녀의 손을 꼭 쥐었다. 딱 맞았다. 수연은 그 어느 때보다 가벼운 마음으로 인천에 돌아왔다. 박진우 씨와의 만남 이후 마음속의 모든 매듭이 하나씩 풀리는 듯했다. 그녀는 더 많이 웃기 시작했고 심지어 지훈에게 먼저 영화를 보러 가자고 제안하기도 했다. 한때는 자신이 그럴 만큼 마음 편할 수 없을 것이라 생각했던 일이었다. 모든 것이 제자리를 찾아가는 듯했던 그 금요일 오후 그녀가 늘 가던 경인고속도로 근처 카페에 앉아있을 때 한 여자가 그녀의 테이블로 다가왔다. 그녀는 35세 정도로 보였고 가볍게 웨이브진 머리에 새빨간 립스틱 명품 재킷을 입고 있었으며 진한 향수 냄새를 풍겼다. 눈빛은 칼날처럼 날카로웠지만 목소리는 꿀처럼 달콤했다. 저는 혜진이라고 해요. 수연 씨 잠시 얘기 좀 할 수 있을까요? 수연이 반응하기도 전에 그녀는 자리에 앉아 가방에서 사진 한 뭉치를 꺼냈다. 저는 지훈 씨의 예비 신부예요. 그 말에 수연은 그대로 굳었다. 테이블 위에 놓인 사진 한 장 한 장, 지훈과 이 여자가 가족 파티에서 찍은 사진, 둘이 강릉으로 여행 간 사진.
혜진의 약지에 끼워진 다이아몬드 반지 사진 바로 지훈이 끼워주고 있었다. 믿으라는 게 아니에요. 그냥 이해하라는 거죠. 당신이 희망을 걸고 있는 그 남자는 사실 나에게 무릎 꿇고 청혼했던 사람이라고요. 수연은 주먹을 콱 쥐었지만 울지 않았다. 그저 속부터 차가워졌다. 제가 당신을 찾아온 건 질투해서가 아니에요. 나를 사랑하던 남자가 왜 갑자기 이유도 이별 통보도 없이 물러섰는지 알고 싶었을 뿐이에요. 그러다 그가 그의 절친의 전 며느리였던 여자와 함께 살고 있다는 소문을 들었어요. 수연이 비웃었다. 애인을 되찾으러 오신 거예요? 아니면 저를 창피 주러 오신 거예요? 혜진은 약간 놀란 듯 눈을 깜빡이더니 마지막 편지를 꺼냈다. 조금이라도 자존심이 있다면 이걸 읽어보는 게 좋을 거예요. 그날 밤 수연은 잠들지 못하고 발코니에 앉아 혜진이 남긴 편지를 손에 쥐고 있었다. 편지에서 혜진은 자신과 지훈의 10년간의 관계에 대해 이야기했다. 대학 시절부터 시작되어 헤어지고 다시 만나고 약속하고 배신했던 이야기. 그는 내가 유일한 사람이라고 했어요. 하지만 당신을 만난 후 그는 침묵했고 문자도 전화도 설명도 없었어요. 제가 당신을 찾아온 건 당신 같은 사람이, 그의 절친의 며느리였던 사람이 어떻게 그를 그렇게 변하게 만들 수 있었는지 이해하기 위해서였어요. 수연은 편지를 접었다. 울어야 할지 웃어야 할지 몰랐다. 그저 이제 더 이상 어떤 충격도 견딜 수 없다라는 것만 알았다. 다음 날 아침 수연은 사라졌다. 회사에도 가지 않고 전화도 받지 않았으며 지훈에게 아무런 메시지도 남기지 않았다. 그저 그의 방문 틈새로 작은 쪽지 하나를 밀어 넣었을 뿐이었다. 과거에 빚이 있는 사람과 함께 걸어갈 힘이 없어요. 지훈은 수연이 남긴 작은 쪽지를 읽고 또 읽었다. 과거에 빚이 있는 사람과 함께 걸어갈 힘이 없어요. 물에 번진 삐뚤빼뚤한 글씨 단 한 문장이었다. 그의 가슴이 미어졌다. 거의 반평생을 기다려온 그녀가 마침내 그녀의 손을 영원히 잡을 수 있을 것이라 생각했던 순간에 사라져버렸다. 지훈은 수연의 모든 친구에게 전화했고 심지어 이천의 옛 시댁에까지 연락했지만 아무도 그녀가 어디에 있는지 몰랐다. 메시지는 답이 없었고 전화는 계속 끊겼다. 수연이 살던 오피스텔은 불이 켜져 있었지만 아무도 없었다. 수연의 휴대폰 위치 추적도 꺼져 있었다. 그는 미칠 것 같았다. 그날 오후 부슬비가 내리는 가운데 지훈은 모든 카페와 버스 터미널을 찾아다녔고 심지어 두 사람이 함께 파도를 보며 앉아있던 월미도 해변길까지 헤맸다. 아무것도 없었다. 아무도 그녀를 보지 못했다. 그가 신포국제시장에 멈춰섰을 때까지 칼소리, 차소리, 비린내와 땀냄새가 뒤섞인 곳에서 지훈은 갑자기 멈칫했다. 채소 가게 옆에 숨어 야구 모자를 쓰고 마스크로 얼굴을 가린 여자가 수연이었다. 그가 달려가자 그녀는 고개를 돌렸고 놀란 눈빛은 이내 들켜서는 안 될 짓을 하다 걸린 아이처럼 당황스러워했다. 그냥 며칠만 떠나 있으려고 했어. 아니, 누나는 나를 피하고 있는 거야. 지훈의 목소리는 몹시 쉬어 있었다. 수연은 고개를 숙이고 옷자락을 쥐었다. 부정하지도 후회하지도 않았다. 처음부터 잘 몰랐던 관계에서 세 번째 사람이 되고 싶지 않아. 누나는 세 번째 사람이 아니야. 지훈이 으르렁거렸다. 혜진이랑 나 4개월 전에 헤어졌어. 그 사진들은 과거야. 그럼 왜 말 안 했어? 누나가 날 믿는다면 증거가 필요 없을 거라고 생각했으니까. 수연이 웃었다. 씁쓸하고 지친 웃음이었다. 믿음은 저절로 생기는 게 아니야. 특히 나처럼 무너진 경험이 있는 사람에게는 그녀는 돌아서서 가버렸지만 몇 걸음 가지 못해 지훈이 그녀의 손을 꽉 잡았다. 마치 놓으면 다시 그녀를 잃을 것 같았다. 네가 스스로의 불안감과 마주하게 해서 미안해. 하지만 이번엔 네가 사라지게 두지 않을 거야. 그들은 큰 시장 한가운데 서 있었고 오가는 사람들은 아무도 몰랐다. 두 사람은 서로가 마주하기 두려워했던 깨진 조각을 다시 붙이려 애쓰고 있었다. 바람이 한숨처럼 가볍게 불었다. 수연이 그의 손을 아주 천천히 잡았다. 이번에 내가 같이 가면 끝까지 갈 자신 있어. 지훈은 대답하지 않고 그녀를 품에 안았다. 나는 15년 동안 혼자 걸었어. 네가 돌아오길 기다리면서. 그러니 이번에 함께라면 평생의 끝까지 갈 거야. 3월의 이천은 오랜만에 고향에 온 딸을 안아주는 어머니의 품처럼 햇살이 부드러웠다. 산수유가 마을 한쪽을 노랗게 물들였다.
꽃들은 푸른 하늘 아래 조용히 타오르는 불꽃 같았다. 수연과 지후는 한때 폭풍 우의 피난처였고 이제는 깔끔하게 정리된 기억이 된 옛집 마당을 다시 찾았다. 옛 시어머니가 나와 아무 말 없이 미소만 지었다. 그 미소에 수연은 눈시울이 뜨거워졌다. 수년 만에 처음으로 그녀는 수연의 손을 잡았다. 갓 시집온 며느리였을 때처럼 따뜻했다. 네가 잘못한 게 아니란 걸 안다. 길을 잃었을 뿐이지. 하지만 이제 제자리로 돌아왔구나. 그날 지후는 수연을 자신의 고향으로 데려갔다. 인사를 드리기 위해서도 과시하기 위해서도 아니었다. 그저 두 사람이 함께 지훈의 어머니 묘 앞에 서기 위해서였다. 그가 사랑 때문에 인내하는 법을 가르쳐준 첫 번째 여자라고 말했던 사람이었다. 수연은 말없이 하얀 국화 한 다발을 내려놓았다. 바람이 불어 그녀의 머리카락이 가볍게 날렸다. 지훈이 등 뒤에서 그녀를 감싸 안았다. 더 이상 말이 필요 없었다. 모든 것이 충분했다. 한 달 후 그들은 소박한 결혼식을 올렸다. 화려하지도 한복이나 패백도 폭죽도 화려한 배경도 없었다. 그저 낡은 산수유나무 아래 놓인 몇 개의 테이블과 의자 몇 가지 시골 음식 그리고 몇몇 진심 어린 미소뿐이었다. 친구는 많지 않았지만 모두가 감동 어린 웃음을 지었다. 박진우 씨도 왔다. 그는 멀리 서서 흰 셔츠를 입고 아무 말 없이 고개만 끄덕였다. 지훈이 다가가 고개 숙여 감사 인사를 했고 수연도 다가가 그의 손을 잡았다. 한때 길을 잃었던 딸이 이제 올바른 길을 걷고 있음을 아는 손길이었다. 그날 밤 손님들이 모두 돌아간 후 수연과 지훈은 산수유나무 아래 나란히 앉았다. 뒤에서는 라디오에서 집이라는 노래가 흘러나왔다. 슬프면서도 따뜻했다. 옛날에 다시 결혼할 거라고 생각했어. 지훈이 물었고 그의 눈은 노란 등불 아래 반짝였다. 수연은 그의 어깨에 머리를 기댄 채 눈을 감았다. 아니, 내 마음은 민준이랑 같이 죽었다고 생각했어. 그럼 지금은 어때? 죽은 게 아니었어. 그냥 구해줄 올바른 사람을 기다렸던 거야. 지훈은 그녀의 손을 꽉 쥐었다. 그의 마음속에 수연은 더 이상 작은 부엌에서 남몰래 울던 며느리가 아니었다. 그녀는 사랑할 용기, 아파할 용기, 그리고 계속 나아갈 용기가 있는 강한 여자였다. 누구의 인생에나 침묵의 구간이 있다. 어떤 이는 극복하고 어떤 이는 잠긴다. 중요한 것은 누가 그곳에서 우리 손을 놓지 않고 잡아줄 것인가이다. 수연의 인생은 많은 침묵의 악장으로 이루어진 음악이었다. 아직 어머니가 되기도 전에 남편을 잃고 의심의 눈초리 속에서 살아야 했으며 아무도 예상치 못한 곳, 가장 엄격하고 무뚝뚝했던 시아버지에게서 사랑을 찾았던 며느리. 하지만 수연은 그 어두운 곳에서 걸어 나오기로 선택했다. 도망치지도 남 탓하지도 않고 자신의 감정에 책임지고 살기로 했으며 세상이 더 쉬운 금기 속에 자신을 가두지 않았다. 그녀는 완벽하지도 화려하지도 않지만 진실하고 끈기 있는 다른 사람을 사랑했다. 그리고 그 사랑은 첫눈에 반한 것이 아니라 상대방이 손을 놓으려 할 때마다 수백 번 다시 돌아선 것에서 비롯되었다. 이 이야기의 가장 큰 교훈은 무엇일까? 인생에서 길을 잃었다고 모두가 죄인은 아니며 잘못 시작된 관계라고 모두 잘못 끝나는 것은 아니라는 것이다. 어떤 실수는 치유하는데 시간이 필요하다. 어떤 상처는 그저 우리가 마음을 열 때까지 끈기 있게 기다려주는 한 사람이 필요할 뿐이다. 그리고 가장 중요한 것은 사랑이 항상 제때에 찾아오는 것은 아니지만 충분히 진실하다면은 언제나 돌아올 길을 찾는다는 것이다. 수연의 이야기는 동화가 아니지만 현실적이다. 그것은 수많은 평범한 사람들의 이야기처럼 진심으로 사랑하고 진심으로 실수하고 그리고 진심으로 바로잡는 이야기다. 우리 모두 한 번쯤은 옳고 그름의 경계에 서게 되지만 그것은 판단하기 위해서가 아니라 자신의 마음에 올바른 길을 선택하기 위해서다. 여러분 지금 어디에서 이 이야기를 듣고 계신가요? 오늘 제가 들려드린 이야기는 어떠셨나요? 여러분의 생각과 느낌이 정말 궁금합니다. 댓글로 지금 계신 곳과 함께 솔직한 감상을 남겨주세요. 혹시 여러분에게도 다른 사람들과 나누고 싶은 특별한 사연이나 재미있는 이야기가 있다면 주저하지 마시고 저희에게 보내주세요. 여러분의 소중한 이야기를 기다리고 있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이 이야기를 듣고 계신 모든 분들, 어디에 계시든 무엇을 하시든 늘 평안과 행복이 가득하기를 진심으로 기원합니다. 항상 건강하세요.